네,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69페이지에, 매도 담보, 양도 담보입니다. 네, 재산세 중에서 정말로 이게 내가 혼자 봤을 때는 모르겠다. 모르겠으니까 그냥 외우자. 그리고 외우는데 외운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고 외운 것하고 그냥 무작정 외운 것은 다르니까 이 매도 담보,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이런 것은 일단 민법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공부하기는 참 힘듭니다. 근데 다행히도 공부하는 것은 이제 매우 쉬워지고 있고, 그래 먼저 거기에 키 센텐스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장이죠. 바로 첫 번째 줄 바로 밑에 있는 거. 담보로 물건입니다. 부동산, 동산 상관없습니다. 담보로 물건을 줬다는 거. 그러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이 둘 사이에서 대내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무자 소유입니다. 요거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죠. 바로 내 물건을 담보로 채권자에게 줍니다. 그럼 이 물건은 누구 겁니까? 채권자는 채권자는 소유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양도담보 물건을 가지는 것으로 민법에서 법리를 구성합니다. 왜? 소유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물건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 공부하기 싫으니까 담보로 물건을 줬다. 이 둘 사이에서는 여전히 채무자 소유다. 그리고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예외, 가로 안에 예외가 수표입니다. 이건 잘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예외가 수표다. 바로 밑에 있는 별표가 있는 판례가 있죠.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 3장을 할인해 주면서 담보주로 피해자가 발행한 가계수표 3장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림 그리진 않겠습니다. 기본수 대충 했으니까. 그 가계수표 3장을 좀 싸게 구입해달라. 현금을 주고. 그래서 가계수표 3장을 할인 매수해 줍니다. 그런데 불안하죠. 내가 돈 주고 매수한 이 가계수표가 부도가 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혹시 부도가 나면 내가 휴지 조각을 산 것에 불과하니까 네가 네 이름으로 또 별도로 가계수표 3장을 담보조로 발행해달라. 알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가계수표 3장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담보조로 가계수표 3장을 또 발행해서 피고인한테 줍니다. 근데 이 담보로 받은 수표를 피고인이 임의로 제3자한테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내가 담보로 발행해 줬으니까 당신이 할인 매수한 가계수표로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담보로 받은 수표는 나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걸 왜 안 돌려주고 임의로 동생 제3자한테 이렇게 빌려줬느냐? 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횡령이 되겠는가? 의 문제죠. 근데 핵심은 할인 매수한 거 말고 담보로 받은 수표 3장입니다. 담보로 받은 수표는 누구 겁니까? 보통은 담보로 받았다면 그렇죠. 피사 소유로 남아있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발행을 해준 사람.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표는 다릅니다. 수표는 담보조로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사람 소유로 기속된다는 겁니다. 받은 사람, 즉 채권자 소유로 기속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타인 재물을 보관 자가 아니고 자기 물건으로 봐버립니다. 받은 사람 소유로 기속되니까 담보로. 이거는 화살표. 쾌녀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판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키 센텐스에 대한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담보로 받은 수표는 그냥 받은 사람 겁니다. 담보로. 따라서 이걸 임의로 쓰더라도 적어도 횡령죄 성립하진 않는다라고 하고 그 밑에 이제 매도담보, 양도담보 의미를 한번 쭉 보는 겁니다. 기본수도 했고 지금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매도담보란 돈을 빌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차주가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매매하는 형식을 취해서 매매 대금조로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재매매 예약이나 환매 약정을 통해서 약정된 기일에 다시 그 물건을 재매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매도담보는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현금이. 그 1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내 자전거가 2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친구한테 야, 이게 200만 원짜리 자전거인데 니한테 팔게. 100만 원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형식은 매매죠. 근데 좀 이상하죠.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왜 100만 원에 팔까요? 아무튼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되는 물건이 200만 원짜리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를 친구한테 매매합니다. 팝니다. 그리고 100만 원 받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너 이 자전거 딴 데 팔면 안 돼. 내가 3개월 뒤에 다시 살 거야. 100만 원 주고. 이런 겁니다. 이게 재매매 약정이라든지 환매 약정을 걸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지난 다음에 100만 원 등을 주고 자전거를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매도 담보입니다. 그러면 형식은 매매지만 실질은 뭡니까? 돈을 3개월 동안 빌린 겁니다. 돈을 3개월 동안 빌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세 번째 줄에 양도담보란 돈을 빌리면서 소비대차 형식으로 받으면서 소비대차가 우리가 흔히 돈을 빌리는 것 이걸 소비대차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으로 100만 원 받으면서 차주가 뭐 자신의 뭐 자기가 키우고 있는 돼지라든지 소 이런 것을 담보로 주는 거 이게 양도담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니은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 매도담보 양도담보 모두 실질은 돈을 빌린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형식은 매도담보는 매매라는 형식을 취했고 양도담보는 소비대차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은 둘이가 똑같습니다. 돈을 빌리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에 그 법 효과도 동일하게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현재 대법원 입장입니다. 민법상의. 따라서 형식, 형식에 상관없이 담보로 제공한 이상 여전히 채무자 소유로 남아있는 것이고 채권자는 소유권이 아니라 양도담보 물건을 보유하는 것으로 법리를 구성하죠. 그래서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 전에 했던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좋잖아요. 이게 워낙 따다가니까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을로부터 돈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담보를 줘야 되죠. 담보가 돈 삽니다. 돼지. 그래서 갑이 자기가 키우고 있는 꿀꿀이죠. 꿀꿀이. 돈을 빌리고 이 꿀꿀이를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합니다. 양도담보로. 그리고 이 용어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담보로 제공하면 보통은 이 물건을 채권자에게 주잖아요. 담보 인질로. 근데 양도담보로 제공하고도 그대로 채무자가 이 돼지를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점유 개정 방식. 여기 1번입니다. 점유 개정 방식으로 이 도야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도 여전히 얘가 키웁니다. 왜 양도담보 물건을 서민들이 많이 사용했느냐? 우리가 민법상의 전형 계약 중에 동산질권이죠. 질권.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형적 계약입니다. 질권은 돼지를 얘한테 줘야만 됩니다. 인질로. 근데 왜 서민들이 민법에도 규정도 없는데 양도담보를 쓸까요? 담보로 제공하고도 돼지를 갑이 계속 키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점유 개정 방식입니다. 바로 그게 좋겠죠. 왜냐면 채권자 을로서는 돼지가 목적물이 아닙니다. 빌려준 돈, 원금하고 이자를 받는 게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채무자는 돈이 좀 생겨되고 돼지를 키우고 팔고 해가지고 요 가치를 유지하고 있으면 되죠. 따라서 바로 동산질권보다는 내가 담보로 제공하고도 그대로 점유할 수 있는 양도담보를 서민들이 많이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민법에는 양도담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런 게 관습법에 의해서 민법상의 물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담보 물권을 설정하고 담보로 제공하고도 그대로 얘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 개정이란 이 말은 민법상 용어고 점유를 고쳐서 정한다. 점유의 성격을 고쳐 정하는 겁니다. 참고로 왜 점유 개정이냐? 이거는 원래 얘 거잖아요. 자기 겁니다. 자주 점유입니다.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
자주 점유업사로 점유하고 있다가 담보로 제공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를 위해서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채권자를 위해서 잘 보관해야 되겠죠. 따라서 자주 점유에서 이제 타주 점유. 남타자입니다. 타주 점유로 점유 성격이 바뀐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점유 개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현법 공부할 때는 점유 개성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담보로 제공하고도 그대로 여전히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 이게 점유 개성 방식에 의한 양도담보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담보로 제공한 이 꿀꿀이를 2번 임의로 반출해가지고 병에게 이 꿀꿀이 대지죠. 꿀꿀이를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화가 나겠죠. 너 나한테 담보로 제공한 꿀꿀이를 왜 다른 사람한테 팔았냐? 너 감방 가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형법상 뭐가 될까요? 이 임의 반소라는 힘에 이 갑의 힘이가 그럼 보겠습니다. 을에 대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죠. 예, 을에 대한 횡령이 될까? 의 문제입니다. 횡령죄는 타인 재물 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해야 되고 담보로 제공하고도 갑이 그대로 점유하고 있죠. 점유 개성이니까 점유자 즉 보관자 맞습니다. 타인 재물입니까? 누구 겁니까? 을에 대한 관계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법 공부할 때는 물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앞으로 문제 풀곤 할 때 이거 보게 되죠. 동산의 양도담보입니다. 동산양도담보 꿀꿀이 동산양도담보는 민법에서는 뭐 담보물권설이 아니고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입니다. 한번 들어만 둡시다.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이란 명의 신탁하고 같습니다. 명의 신탁이 이루어지면 신탁자와 수탁자 이 둘 사이에서는 여전히 신탁자 소유잖아요. 근데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병이 딱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일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대외적으로는 명의 신탁하고 마찬가지로 명의 수탁자에 해당하는 을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게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형법만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뽀개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동산양도담보는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이다. 거기까지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판례 결론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갑하고 을이죠. 이 을에 대한 관계에서 이 대지는 을 것이 아니고 갑자기 거죠. 다시 키 센텐스. 담보로 물건을 제공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이 둘 사이에서 대내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무자 소유입니다. 예배가 수표고. 그러면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꿀꿀이는 갑자기 거잖아요. 그러면 타인 재물이 아닙니다. 갑자기 거니까. 횡령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도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횡령이 안 되면 이거 배임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배임죄.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 사무 처리자 이하만 됩니다. 여기서 변화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전화합식 판결로 기존 입장을 바꾸기 전까지는 이렇게 본 겁니다. 담보로 제공하고도 여전히 채무자가 갖고 있으니까 이때는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본 겁니다. 바로 채권자, 을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 또는 재산 보전에 관한 사무를 협력하는 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 왔다가 최근 판례들은 전부 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렇게 봤죠. X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닌 것으로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 바꾼 겁니다. 다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임죄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고 앞으로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채무자가 담보 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담보 제공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키 센텐스 1 담보로 물건을 제공했다면 채권자 채무자 간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무자 소유다.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판례 집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게 조금 전에 본 리언이었고 바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미문의 부동산의 매도 담보, 양도 담보입니다. 네, 바로 이제 밑에 있는 판례, 오른쪽 판례, 이제 요거 보기 전에 선행될 지식이 좀 있죠. 바로 그 그림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좀 어느 정도, 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죠. 적어도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이걸 봐야지만 이하 판례들의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요 그림 그대로 쓰죠. 그 채무자 A가 채권자 B로부터 8억을 빌립니다. 8억을. 13년도 5월 10일, 변제기한은 2년 잡고 15년도 5월 10일 8억을 빌립니다. 그럼 담보로 줘야 되죠. 담보로 바로 A 소유, 얘 소유 토지입니다. 15억짜리 토지입니다. 요 토지가 15억짜리입니다. 이게 Y 토지고 요게 시가가 15억짜리입니다. 요거를 담보로 정하면서 요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견인해 줍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A에서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아니 담보로 빌리면 요 토지를 채권자 B에게 건저당권 설정 등기 하면 안 됩니까? 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간편하죠. 왜냐면 건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게 되면 A가 돈을 안 갚는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저당권에 기해 가지고 법원에 경매 신청하고 그리고 경락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인이 법원에 경락 대금을 완납하게 될 것이고 그 완납된 대금을 배당표에 따라서 얘가 받아가는 겁니다. 번거롭습니다. 매우 귀찮죠. 근데 이제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래 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이 Y 토지는 A 겁니까? 채권자 B 겁니까? 이런 게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가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키 센텐스였죠. 담보로 물건을 제공, 물건은 토지, 부동산 상관없습니다. 동산, 부동산 상관없고 담보로 물건을 제공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무자 소유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A, 얘 거니까 바로 B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진 않습니다. B가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도담보권자 네, B입니다. 2년 동안은 기다려줘야 되죠. 15년 5월 10일까지는.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 B가 2년 동안 기다려줘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음을 기화로 만약에 B에서 이렇게 C, 제3자 C 명의로 이전 등기 해버립니다. 변제기 이전에 변제기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이전 등기 해버립니다. 그러면 요건 무슨 죄가 될까요? 양도담보권자 B가 임의로 C에게 넘겨버렸죠. 변제기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도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요거 혹시 바로 양도담보 설정자인 A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될까? 배임이 될까? 학설 대립이 있으면 공부하자 그건 아니면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둡시다. 아니 학자들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비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만 아직은 이게 유효하진 않잖아요. 얘는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A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이걸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 재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타인 재물 보관자 얘가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횡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학설이 있다는 겁니다.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자들은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타인 재물 보관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제3자는 만약에 선이 얘가 담보 목적으로 받았다. 그걸 모른다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거는 B가 처분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얘가 모른다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으로 법 조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B에게 처분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타인 재물 보관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게 판례 입장이고 옳습니다. 학설은 횡령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판례 위주로 정리하면 되죠. 대신에 이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판례에 따른다면. 변제기 이전입니다. 변제기 이전에 임무에 위배하여 이걸 임의로 처분하죠. 그러면 바로 양도담보 설정자이자 채무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요건 그대로입니다. 최근에 전합시 판결들로 뭐 배임죄에 관련된 판례가 결론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지만 요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봅시다. 이걸 출제할까요? 출제하시는 분이?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불안하거든요. 왜? 출제자 입장에서 출제했다가 욕 들어먹거나 이거 출제 뭐 정답 시비가 붙으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마 출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직 그대로 남아있지만 어떤 용자가 이걸 출제할까요? 그래서 한 번만 들으면 됩니다.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변제기 이전입니다. 변제기 이전에 임의로 처분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그건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걸 출제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번 싹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몰라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변제기까지 다 기다립니다. 15년 5월 10일 24시까지 딱 기다렸는데 채무자의 적법 유효한 변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도 이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죠.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요 그림 바로 밑에 있는 박스에 있죠. 두 가지가 인정됩니다. 처분 정산하고 기속 정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B가 이제 이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어떻게 하느냐? 변제기 이후입니다. 제3자한테 처분합니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얼마를 받게 됩니까? 그냥 15억을 그대로 15억을 받았다면 그리고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죠. 양도담보권자인 B가 이 15억을 그대로 꿀꺽하면 안 되죠. 왜? 이것이 참고로 매도담보,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가 뭘까요? 폭리방지입니다. 폭리방지. 옛날에 사채업자들이 돈을 조금 빌려주고 담보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폭리방지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폭리방지. 그러면 이사는 생각하지 말고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8억을 빌려주고 15억을 꿀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자기가 받을 돈 8억만 챙기고 나머지 이렇게 7억을 정산하거나 또는 청산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산을 해줘야만 됩니다. 이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처분 정산형이 됩니다. 이게 처분해서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또 나머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박스에 있죠. 회색 박스에 귀속 정산이 있습니다. 처분 정산은 조금 전에 맞고 형이 있고 귀속 정산은 이렇게 하는 거죠. 변제기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근데도 얘가 돈을 안 갚네요. 그러면 양도담보권자인 B가 고민하겠죠. 이걸 처분 팔아가지고 정산해 줄까 하다가 아니 이 땅 마음에 들어. 내가 여기에 뭐 양계장이나 좀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는 B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 전부터.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야 너 돈 안 갚았지? 앞으로 이거 내 거야. 끊어. 탁 끊어버립니다. 전화를. 그럼 될까요? 그래도 폭리잖아요. 8억 빌려주고 10억 토지를 자기 소유로 기소 지우서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자기 소유로 기소하고 정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 지갑에서 7억을 이렇게 정산을 해줍니다. 정산을 해주면 이제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어도 얘가 소유권을 바로 취득합니다. 왜?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알겠죠? 따라서 정산을 해주게 되면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이미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죠. 정산을 해주면 바로 B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어렵진 않죠. 그냥 담보로 받은 것을 처분해서 정산해 줄 수도 있고 자기 소유로 기속 지우고 정산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 이런 거. 그럼 이거는 처분해서 정산하거나 기속해서 정산하는 것은 채무자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양도담보권자로서 자기 자신을 권립니까? 그것만 하면 됩니다.
처분 정산하거나 기소 정산하는 것은 바로 채권자로서의 자기 담보 물건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권리 실현 수단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 그림 바로 밑에는 회색 박스가 있죠. 같이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첫 번째 줄에 변제 기한까지 변제가 없을 경우 채권자 B의 뭡니까? 자신의 권리 실현 방법입니다. 타인 사무 처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권리 실현 방법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사무입니다. 뱀체 주체인 타인 사무가 아닌 겁니다. 뭐 요거 이제 뭐 정리하면 밑에 있는 것들 쭉 이제 답이 나오죠. 그러면 먼저 그 밑에 있는 박스 판례 3개 중에 2번 판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2번. 이건 필수적인 판례죠. 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부당하게 키워도 한번 잡아둡니다. 염가 처분입니다. 염가 처분한 경우입니다. 싸게 팔아버렸죠. 2번 판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습니다. 이걸 그대로 쓰겠습니다. 변제기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근데 제가 돈을 안 갚죠. 아, 처분해서 정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땅이 빨리 안 팔립니다. 15억짜리 이 땅이. 근데 자기는 빨리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연가 처분해버립니다. 시가보다 2억 싸게. 그러면 15억이 아니고 13억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자기가 받을 돈 8억은 챙기고 이렇게 5억을 정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화를 내는 거죠. 야, 왜 그렇게 싸게 팔았냐? 네가 제값 팔았으면 나한테 7억이 올 건데 네가 싸게 팔았기 때문에 나한테 5억밖에 안 했다. 2억 정도 손해를 입었으니까 너 배임죄다라고 고소해버립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이게 배임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변제기 이후에 처분해서 정산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타인 사무를 얘가 처리해 주는 게 아니고 양도담보 권리자로서 자기 자신의 사무입니다. 자기 사무니까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볼 수가 없고 연가처분해도 배임죄 되진 않죠. 물론 담보기하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합니다. 민법적으로 해결할 것이지 형법상의 배임죄가 되는 게 아니죠. 그게 2번 판례입니다. 연가처분입니다. 해설 보시면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행위는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주어진 권능이어서 자기 사무 처리에 해당하게 됩니다. 화살표 배임죄 불성립. 그리고 이제 전압식 판결이죠. 밑에 3번 판례 보겠습니다. 3번. 3번 판례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약에 변제기 이후에 15억에 팔았습니다. 15억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만 됩니까? 폭리 방지를 위해서 7억을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정산을 안 해주는 겁니다. 정산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배임죄가 될까? 마찬가지로 뭐 처분에 정산하거나 기소에 정산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사무입니다. 따라서 정산을 하지 않는 것도 자기 사무에 불과한 겁니다.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게 3번이고 그럼 3번의 키워드는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제3자한테 처분하여 대금 전액을 수령했음에도 청은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정산하여 양도담보 설정자인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가로 안에 양도담보권자가 그렇죠. 밑처럼 쭉 그어놓습니다. 정산 의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산 의무 불이행입니다. 화살표 배임죄 불성립합니다. 담보권자로서의 자기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이제 우리가 그냥 외워두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고 염가처분 그리고 정산 의무 불이행 이런 말이 나오면 고민하지 맙시다. 0.3초 만에 배임죄 불성립. 배임죄 불성립. 아주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출제되었던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판례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판례들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요 베이스는 이제 좀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번에 한번 적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 됩니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그냥 이거죠.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되죠. 채무자가 담보 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 한 개는 채무자가 담보 제공한 물건을, 뭐 당연히 물건은 부동산, 동산 다 포함이 됩니다.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임의로 주문한 경우입니다. 요거, 네, 둘 다 배임죄 불성립한다. 요겁니다. 그럼 이제 공부는 사실 뭐 끝났죠. 네, 일단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담보 돈을 빌면서 담보로 부동산이나 동산을 주기로 했는데 그 담보 제공하지 않은 겁니다. 배임죄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채무자가 변제하는 거죠. 빌린 돈을 갚는 거. 변제는 채무자 자기 자신의 사무입니다. 그러면 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는 담보도 결국은 변제를 위한 겁니다. 변제되지 않음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럼 변제가 자기 사무입니다. 그걸 담보하는 담보 제공도 채무자 자기 사무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임죄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담보 제공 약정에 따라서 담보를 일단 제공했습니다. 돈 갚을 때까지는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임의로 처분해버립니다. 임의로. 옛날에는 이런 것을 배임죄로 처벌을 해왔던 겁니다. 담보 가치 상실 또는 담보 가치 감소로 처리했다. 배임죄가 되는 것으로 했다가 싹 다 바꿨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냥 이렇게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담보 우쭈쭈쭈 하면 배임죄 안 됩니다. 요것만 알아도 정답을 맞춥니다. 옛날에는 복잡했겠죠. 옛날에는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 변제기 이전 이후 동산 부동산 다 나눠가지고 표를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막 책에도 막 해가지고 수험생들 나만 막 포기할란다. 요렇게 가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표까지 막 부동산 동산 채권자 채무자 변제기 이전 이후 막 해가지고 이제는 뭐 저도 뭐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채무자가 담보 우쭈쭈쭈 하면 배임죄 안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리겠죠. 채무자 말고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변제기 이전에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합니다. 이거는 배임죄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걸 출제하실 분은 없을 것 같다.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채무자 요겁니다. 요것만 하면 너무 깊게 공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볼까요? 그림 바로 밑에 1번 판례입니다. 1번. 필표 두 개입니다. 전압제 판결입니다. 2020년도에 배임죄 관련된 판례들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럼 봅시다. 벌써 이제 5년이 다 돼가네. 20년도. 그럼 봅시다. 1번에 갑이 을에게 금전 채무에 대한 담보, 끝났네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근데 갑은 채무자죠. 담보로 부동산에 건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했는데 이에 위반해가지고 다른 사람인 병에게 먼저 건저당을 설정해 버립니다. 배임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이거죠. 담보 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임죄 불성립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담보 저주자하면 배임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판례에서 로마자 2번 찾았습니까? 1번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로마자 2번 위에 같은 법리는 똑같습니다. 채무자가 금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 담보 나왔네요. 담보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건저당권이 아니고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한테 팔아버립니다. 화살표 배임죄 불성립합니다. 배임죄 불성립 요겁니다. 담보 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볼 때 매도 담보든 양도 담보든 가등기 담보든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매도 담보든 양도 담보든 가등기 담보든 담보입니다. 그냥 담보 배임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매우 쉬워지고 있습니다. 또 그게 맞습니다. 이런 것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면 되지 굳이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71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동산입니다. 이제 동산의 매도담보 양도담보입니다. 동산의 매도담보 양도담보 옛날에는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결론이 달라졌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구분의 시력이 별로 없습니다. 둘 다 그냥 담보 채공 양승 이해가세는 뭐 이렇게 되면 뱀치 안 되니까. 예, 봅시다. 1번 팔면 1번. 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담보를 위해 가지고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해 줄단 제공한 회사 운영자 갑이 그러면 은행이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 목적물을 잘 보관 관리할 의무나 임무를 위배해 가지고 담보로 은행에 제공했던 동산을 임의로 매각해 버립니다. 이거 뱀치가 될까요? 안 되죠. 왜? 이거죠. 요 위입니까 아닙니까? 담보로 제공해 줄단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해 버립니다. 담보 가치를 잘 유지 보존해야 되는 것. 옛날에는 타인 사무 처리로 받지만 이제는 전부 다 자기 사무에 불과합니다. 변제를 위한 거니까. 뱀치 안 됩니다. 뱀치 안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매우 간단합니다. 예, 따라서 요 판례에서는 그 판결 요지 요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로마차 1번 봅니다. 뱀치에서의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라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처럼 당사자 관계의 그렇죠. 밑으로 한번 끊어놓습니다. 전형적, 본질적 내용.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계약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 그들 사이의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타인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데 이사만 됩니다. 통상계약이 아니고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타인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데 이사만 되는 겁니다.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면 로마자 2번입니다. 그렇죠. 네. 이익 대립 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 관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통상의 계약은 이익 대립 관계에 있잖아요. 통상적인 계약이 이익 대립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빌립니다. 소비대차 계약으로. 이익 대립이 되죠. 왜? 채권자는 1,000만 원의 채권을 갖게 되고 돈을 빌린 채무자는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채무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익이 대립됩니다. 또 물건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매하는 사람은 물건을 줘야 되고 이걸 받는 사람은 물건을 받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거. 그래서 통상의 계약은 이익 대립입니다. 이익이 대립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래서 로마자 이번에 이익 대립 관계에 있는 통상적 계약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 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또는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이게 통상적인 계약이잖아요. 또는 계약을 이행하면서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해야 될 밑줄 한번 쭉 끊었습니다. 부수적 의무. 예, 부수적 의무입니다.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아니고 예, 계약을 이행하면서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채무자를 타인 사무처리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 요지도 한번 대비를 해두시다. 그래서 타인 사무처리자가 함부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타인의 재산을 뭐 관리 보호하는 데 있다. 그래야지만 타인 사무처리자고 그냥 꼭 그런 게 아니고 통상적인 뭐 이익 대립 관계 있는 계약이라든지 또는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타인 사무처리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 판례입니다. 2번. 네, 채무자가 금전 채무 담보, 아유 끝났네요. 채무자 담보 이런 말이 나오면 뱀치 안 되잖아요. 봅시다.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 채권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 담보로 일단 제공했습니다. 제공했는데 이후에 채무자가 이 담보 목적물을 제3자한테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담보 가치를 감수 또는 상실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거죠.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해버린 겁니다. 뱀책 성립하진 않습니다. 뱀책 성립하진 않습니다. 3번 판례.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 벌써 끝났죠. 뱀책 안 됩니다. 담보하기 위하여 바로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에 따라 그 소유 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또는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거나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화살표 뱀책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죠.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 이런 것을 전부 다 임의로 처분해버린 겁니다. 뱀책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쉬워지죠. 오히려 공부는 뱀책에서 옛날에는 재산세에서 회전세보다 뱀책가 월등하게 어려웠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민법도 모르겠는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매도담보, 양도담보 그리고 60년대 매도담보 판례까지 막 등장해가지고 돌겠네 하고 그렇죠. 변제기 이전 이후 채권자, 채무자, 동산, 부동산 막 나뉘잖아요. 그런 시절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엄청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 수험생들 머리 빠집니다, 이거. 그리고 빌었죠. 시험장 갔을 때 뱀제 나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예, 지금은 매우 쉬워졌습니다. 매우 쉬워졌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4번에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1번, 2번 판례. 워낙 출제가 잘 되는 판례이긴 합니다. 이건 왜 외우고 가는 게 좋습니다. 1번, 갑이 중소기업은행의 키워드가 좌우됩니다. 성형사출기. 성형사출기. 그리고 2번 판례 키워드는 그 소유의 에어컨 할 때 에어콜입니다. 성형사출기, 에어컨 하는 순간 바로 답이 팍 나오도록 외워둬야만 됩니다. 지금 한번 봅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걸 민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1번. 갑이 중소기업은행의 성형사출기 세대에 대한 양도담보를 점유 개성 방식으로 정정합니다. 담보로 정하고도 그대로 갖고 있죠. 자기가 이 공장에서 써야 되니까. 다시 을하고 사이에 이중으로 양도담보 계약을 점유 개성 방식으로 또 체결하고 그대로 점유하다가 병에게 성형사출기를 팔아버리고 현실적 인도를 해서 갖다 줘버립니다. 이게 뭔 소리냐.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만 외우면 되는 거 일단은 한번 볼까요? 편한 마음으로 봅니다. 지금 갑이 자기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큰 기계입니다. 성형사출기입니다. 그것도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막 플라스틱 같은 거 막 사출하죠. 뽑아가지고 성형사출기에 돈이 되니까 이거를 어디 갔노? 예, 중소기업은 기업은행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도 이 기계를 자기 공장에서 계속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점유 개성입니다. 점유 개성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어떻게 했나요? 을입니다. 을로부터 또 돈을 빌리면서 이 사출기를 2번 또 양도담보 제공합니다. 양도담보로 제공하고도 그대로 공장에서 사용합니다. 역시 점유 개성입니다. 이게 동산의 이중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죠. 동산의 이중 양도담보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갑이 병에게 이 성형사출기를 팔아버렸잖아요. 아예. 담보 제공이 그친 게 아니고 3번 매각입니다. 팔아가지고 이 기계를 인도까지 해줍니다. 을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을이 너 나한테 담보로 제공한 이 성형사출기를 팔아버렸어야? 그럼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나에 대한 배임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봅시다. 이 행위가 갑의 이 행위가 을에 대한 방에서 배임죄가 될까? 이게 지금 다투어진 겁니다. 배임죄가 되겠는가? 물론 을에 대한 강에서 횡령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담보로 정했죠. 이 기획은 누구 겁니까? 이 둘 사이에서. 키센터스 여전히 채무자 얘 겁니다. 그래서 을에 대한 강에서는 자기 거니까 횡령은 아예 문제되진 않고 검사가 배임죄로 기소하게 된 겁니다. 배임죄가 될까? 민법적으로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숨어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 두뇌 연습, 브레인 트레이닝입니다. 동산이죠. 동산 양도담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공부하자 그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담보 물건설이 아니고 신탁적 소유권이 있어서입니다. 그럼 명의신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갑하고 기업은행 이 둘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대내적 관계에서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 소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을이 봤을 때는 이 성형사출기 소유자는 갑일까요? 기업은행일까요? 얘가 됩니다.
그러면 을이 봤을 때는 갑은 권리자가 아니잖아요. 무권리자하고 사이에, 권리가 없는 사람하고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 계약책을 합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얘는 양도담보권을 일단 승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왜? 얘가 권리가 없으니까 승계 취득은 못합니다. 그러면 민법에서는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의 취득. 이 동사는 선의 취득하는 것 아니냐. 얘가 권리가 없어도 바로 을이 설이며 과실이 없다. 민법에서는 선의 취득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선의 취득도 민법상 판례입니다. 전함식 판결에 따른다면 이게 이전하지 않죠. 점유 개성이죠. 그대로 위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전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얘한테. 점유 개성 방식에 의해서는 선의 취득도 안 된다. 이게 민법 판례 입장입니다. 점유 개성 방식에 의해서는 선의 취득이 안 됩니다. 결국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고 양도담보물권이라는 담보물권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을은 뭡니까? 요 성형사출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비행가한테 팔았으니까 얘는 주장하죠. 너 나에 대한 배임이다. 근데 문제는 을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양도담보물권자가 아닙니다. 이런 게 을의 관광에서 바로 을의 사물을 취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는 을에 대한 관계에서 거의 재산 보전에 관한 사물을 협력하는 자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쭉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 다만 이 판례 결론은 반드시 외워둬야만 됩니다. 그냥 선형사출기, 화살표, 배임죄, 불선도 이렇게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판례 이후에 2020년도 이후에 바뀐 판례, 그냥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했던 성형사출기를 임의로 처분했잖아요. 그냥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배임죄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다. 이런 답만 맞추면 됩니다. 굳이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담보물권설에 따른 결론, 신탁적소권 인수설에 따른 결론을 쫙 물어봅니다. 어떤 준율에서는 가능할까요? 민법을 공부하는 직렬, 깊게 그것도 한 5급 정도에서는 물어봐도 됩니다. 왜? 공부를 하니까 담보물권설에 따른 결론, 신탁적소권 인수설에 따른 결론을 이렇게 막 박스로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요겁니다. 2번 깊게 설명 안 하겠지만 결국 요거하고 비슷한 구조이긴 합니다. 성형사출입니다. 아니구나. 2번 그 소유 에어컨을 양도담보로 정합니다. 점유 개선 방식으로 그대로 점유하고 있죠. 또 어떻게 했나요?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또 점유 개선 방식으로 점유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양도담보자가 화를 내는 겁니다. 야, 너 에어컨을 나한테 담보로 제공해놓고 왜 저놈한테 또 점유 개선으로 또 양도담보 왜 했느냐? 너 배임죄다라고 주장합니다. 배임죄 안 됩니다. 화살표 배임죄 안 됩니다. 배임죄가 안 됩니다. 왜? 두 번째 양도담보 설정받은 얘가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에어컨을 점유 개선 방식으로 양도담보 받은 얘한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의 인도를 해주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점유 개선 방식에서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민법상의 법리를 공부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이겁니다. 결국은 담보로 제공한 에어컨을 임의로 처분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배임죄 안 됩니다. 간단하죠. 머릿속에 넣어두셔서 나중에 인쇄기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넣어둡니다. 성형사출기, 에어컨, 배임죄 X입니다. 이렇게 딱 외워놓고 앞으로 또 공부를 쭉 해나가면 되죠. 일단 그 페이지 넘어가면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